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기능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 2012년도 3회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LNG, 액화천연가스의 주성분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LNG가 있고요. 그리고 LPG가 있습니다. 자, 이때 LNG라는 녀석은 액화천연가스 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LPG 같은 경우에는 액화 석유가스 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각각의 주 성분이 LNG 같은 경우에는 CH4 메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H2 수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LPG 같은 경우에는 주 성분이 C3H8 그래서 요게 프로판이고요. 그리고 C4H10 이라고 해서 이 녀석이 부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성분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면은 기호로 CH4, H2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한글로 메탄, 수소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LPG를 물어봤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프로판, 부탄 이렇게 한글로 적으셔도 되고 화학기호 C3H8, C4H10 이렇게 적어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LNG라고 했으니까 주성분은 메탄과 수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 제어에서 피드백 제어 부위 종류 4가지를 쓰시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피드백 제어 같은 경우는 보일러 자동 제어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카드 띄워 드릴 테니까 좀 상세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드 보고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피드백 제어에 앞서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피드백 제어도 있지만 시퀀스 제어라는 게 있습니다. 시퀀스 제어. 자, 그래서 이 시퀀스 제어라는 거는 단순해요.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동작하는 회로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기 좋은 게 뭐 전기밥솥이나 혹은 세탁기 있죠. 가정용 세탁기. 요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밥솥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쌀 씻어서 이 밥솥 안에다가 물 넣고 쌀 넣어서 취사시키죠. 저는 딱 온하면은 최초에 취사됩니다. 취사. 물을 끓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쌀이 익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순서는 뜸을 들입니다. 그리고 뜸을 들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밥이 다 됐다라고 하면은 다 됐다라는 알림음을 알리죠. 그래서 마지막에 알람이 뜹니다. 그래서 삐삐삐 하면서 이제 밥 다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전기밥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순서대로 취사, 뜸, 알람이라는 순서에 의해서 동작을 한다. 그래서 시퀀스 제어에 속하고요. 그리고 세탁기 같은 경우도 어때요? 빨래 넣고 전원 버튼 딱 누르면 어떻게 된다? 처음에 물 나오고 그 다음 세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탁을 하고요. 세탁이 다 되고 나면 어떻게 되죠? 헹굼하죠. 헹굼. 그 다음에 헹구고 나면 또 어떻게 탈수하죠. 탈수. 물 빼야지.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알람이 울립니다. 다 됐습니다 하고 삐삐삐 하고 알람 울리죠. 그래서 세탁기 역시도 어떻습니까?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세탁, 헹굼, 탈수, 알람이라는 이 순서에 의해서 동작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시퀀스 제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시퀀스 제어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문제에서 나오는 피드백 제어 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드백 제어라는 건 뭐냐면은 목표값과 제어량이 있습니다. 자, 목표값과 제어량 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운전하는 거예요. 보일러를 운전하는데 증기 보일러야. 이때 증기의 온도를 저는 운전할 때 120도씨로 맞추고 싶어요. 자, 이게 바로 목표값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120도씨로 목표값을 설정하고 운전을 했는데 제어량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온도계를 얘기하겠죠. 온도 센서입니다. 그래서 온도 센서로 쫙 이 제어량을 측정을 해보니까 125도씨가 나오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목표값은 120도씨인데 125도씨, 즉 5도씨라는 편차량이 생긴 거야. 자, 그렇다면 이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 제어량을 다시 이렇게 검출해내서 목표값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목표값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최대한 요 제어량을 맞춰주는 게 바로 피드백 제어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피드백 제어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좀 더 상세히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피드백 제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게 되면, 일단은 피드백 제어계의 요 구성도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목표 값을 한번 설정을 해봅시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일러를 운전을 하는데 증기 보일러고, 이 증기 보일러의 증기 온도를 120도씨로 설정을 했다라고 칩시다. 목표값이 증기온도 120도씨입니다. 그럼 이제 설정부에다가 설정값을 입력을 하겠죠. 그럼 최초에는 설정부를 통과해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거는 아직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최초 운전 시에는. 그래서 요 신호가 그냥 그대로 전달돼요. 자, 이때 요 제어 대상이라는 녀석이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보일러를 이제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를 제어를 해보니 이 제어량이 증기온도가 운전을 하니 125도씨가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표값은 120도씨인데 제어량, 온도 센서로 그 증기온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125도씨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이 125도씨를 120도씨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동작하는 제어 회로가 뭐냐면은 바로 피드백 회로인데, 어떻게 되냐면 요 제어량 있죠. 제어량을 이렇게 해서 거꾸로 인출을 해냅니다. 다시 말하면 검출을 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5도씨라는 이 제어량을 검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검출부에서 검출해서 이렇게 비교부로 보내요. 비교부로 어떤 신호를 보내겠어요? 야, 제어량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증기온도가 지금 125도씨더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비교부로 탁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125도씨라는 요 신호를 우리는 주 피드백 신호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피드백 되는 신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25도씨짜리 주 피드백 신호를 비교부로 딱 보내가지고 편차량을 계산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125도씨였으니까 증기 온도 목표값은 120도씨죠. 그럼 빼기 120도씨 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편차량은 5도씨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5도씨를 낮춰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제어량이 5도씨 높으니까 5도씨를 낮춰줘야 된다라는 요 신호가 바로 동작 신호예요. 동작 신호. 다시 말씀드리면 5도씨 낮춰야 됩니다 라는 동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게 동작 신호다라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 동작 신호가 조절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편차량이 5도씨라는 동작 신호가 조절부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 조절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동작 신호를 조작 신호로 바꿔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작 신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5도씨 높으니까 보일러를 꺼줘야 된다, 뭐 요런 조작 신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조작 신호가 조작부로 들어가서 이 조작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 받은 조작 신호의 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작 신호는 단순하게 보일러를 꺼야 된다라는 건데, 이 조작부에서 만드는 조작량이라는 거는 보일러는 끄긴 끄는데 언제까지 끌 거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5도씨 낮아질 때까지 꺼라 라는 신호를 만들어서 제어 대상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작량이에요. 조작 신호의 양을 계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제어 대상 보일러로 탁 보내면 보일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조작 신호에서 야, 5도씨 높으니까 껐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120도씨까지 꺼놓는 거예요. 그게 조작량이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제어 대상에 보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제어량이 125도씨가 아닌 120도씨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요 신호를 피드백 해가지고 목표값에 맞추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피드백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 온도가 높을 때인데 이제 온도를 낮춰봅시다. 한 115도씨가 됐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 제어량을 다시 검출해가지고 주 피드백 신호로 바꿔서 여기 이제 신호가 바뀌겠죠. 115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5도씨가 낮은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5도씨다 이 뜻이거든. 그럼 지금 야, 제어량이 5도씨가 낮아요. 그럼 계속 보일러를 꺼놓은 상태죠. 그래서 보일러를 계속 꺼놓다 보니까 120도씨보다 더 낮아진 거네. 그럼 편차량 마이너스 5도씨 됐으니까 요걸 동작 신호로 보내서 다시 조작 해가지고 제어 대상에 야, 보일러 이제 켜라. 언제까지? 120도씨 올라갈 때까지, 편차량 5도씨 높일 때까지 켜줘라 라는 게 바로 피드백 제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그렇다면 이 자동 제어의 동작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피드백 제어라는 건요, 검출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목표값을 설정해가지고 설정부에 입력해서 보내지는 신호는 피드백 신호가 아니에요. 그냥 동작 신호일 뿐이야.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피드백 제어에서의 이 제어 동작 순서는 검출과 동시에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제어량을 검출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일지 피드백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 검출하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비교부로 들어가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고 나서 이제 판단하는 거죠. 판단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절하는 거야. 그래서 판단, 조절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조절부로 들어가고 그 다음 마지막에 조작. 조작 신호를 제어 대상에 보내서 최종 조작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어의 동작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검출, 비교, 조절, 조작이다. 여기 나오죠? 검출, 비교, 조절, 조작이다. 그 요거 이제 조절을 뭐 판단 요렇게 쓰기도 하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에서는 자동 제어에서 피드백 제어부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어부 어디라고요? 검출부, 비교부, 조절부, 조작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출, 비교, 조절, 조작 이렇게 외우세요. 검출, 비교, 조절, 조작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어부 종류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으니 검출부, 비교부, 조절부, 조작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온순환방의 종류는 순환방식에 따라 땡순환식, 땡순환식으로 구분되며 송수관과 환수관을 동일관으로 하느냐 또는 별개의 관으로 하느냐에 따라 땡식과 땡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땡 방향에 따라 상향식과 하향식이 있다라고 해서 나오네요. 자, 온수난방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교재 43에서 4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하나씩 보게 되면 해설에도 잘 나옵니다만은 하나씩 한번 뜯어봅시다. 온수난방의 종류는 순환방식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자연순환식과 강제순환식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연순환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방열기가 이렇게 위에 설치되었다라고 치고요. 이제 송수주관을 이렇게 연결하고 난방을 쫙 합니다. 난방을 하고 나서 이렇게 환수를 하는데 어떻게 하죠? 그냥 펌프 설치하지 않고 중력에 의해서 자연환수되게끔 하는 게 자연환수식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 자연환수식이라고도 부르고 중력환수식이라고도 부르니까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적어도 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강제순환식은 펌프를 설치하게 되면 이제 강제순환식으로 본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이 됐고 그리고 송수관과 환수관을 동일관으로 하느냐 또는 별개의 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단관식과 복관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처음에 그린 요 그림은 어떻게 됩니까? 송수주관이 요렇게 나갔고요. 자, 요게 송수주관. 그리고 환수주관이 어떻게 돼? 뒤에서 이렇게 빠지죠. 밑에서 별도로 빠집니다. 그래서 요게 환수주관 따로 빠지죠. 그럼 요게 한 개, 2개 해가지고 뭡니까? 요거는 복관식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단관식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그냥 주관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가운데 방열기를 설치하고 여기 통과하고 이렇게 나오고 통과하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송수주관도 환수주관도 어떻게 돼?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단관식 배관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송수관과 환수관을 동일관에 하느냐 또는 별개의 관에 하느냐에 따라 단관식, 복관식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다음 마지막은 순환방향입니다. 순환방향이라고 하셔도 되고 공급방향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순환방향에 따라 상향식과 하향식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일러에서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상향식이고 예를 들어 방열기가 밑에 있어. 그럼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은 하향식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문제를 천천히 잘 읽어보시면 문제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천천히 읽어보고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 답은 동그라미 1 자연, 동그라미 2 강제, 그리고 3번 단관, 4번 복관, 5번은 순환 또는 공급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온수보일러 용량, 출력 결정 시 고려하는 부하의 종류를 4가지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거 제가 순서대로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정격, 출력이었고요. 요 녀석은 난, 급, 배, 예, 요렇게 외워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을 다 더하면 전격 출력 뭡니까? 난방 부하, 그리고 급탕 부하, 그리고 배관 부하, 그리고 예열 부하 또는 시동 부하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4가지 다 더하면 전격 출력이었고, 자, 그리고 여기서 예열 부하를 빼게 되면 뭐가 된다라고 했었습니까?
상용 출력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난급 배만 있으면 상용 출력인데 뭐 어쨌든 간에 문제에서 온수 보일러의 용량 출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용량은 그냥 전격 출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별도의 상용이란 말이 붙지 않는 한 그냥 전격 출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격 출력이기 때문에 네 가지를 적게 되면 난방부하, 급탕부하, 배관부하, 예열부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보겠습니다. 개방식 팽창 탱크 주위 배관도에 따른 동그라미 1에서 동그라미 6 각 관의 명칭을 쓰고 팽창관의 끝부분은 팽창 탱크 바닥면보다 몇 미리 정도 높게 하는가 라고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요 팽창 탱크 같은 경우는 교재 4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요거는 개방식 팽창 탱크인데 각 배관의 명칭을 먼저 알려드리면 동그라미 1번이 배기관, 자 배기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이 방출관이라고 부르고 또는 안전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급수관,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은 배수관, 배수관이라고도 하고 뭐 드레인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팽창관, 자, 그 다음에 6번이 오버플로우관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얘들의 명칭은 이렇게 되고 각 배관의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일단 개방식 팽창 탱크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 보일러 본체에 다이렉트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팽창관이 보일러 본체에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개방식 팽창 탱크 자체가 주로 저압용 보일러에 쓰다 보니까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밀폐형은 주로 보면 이 환수관 말단부에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개방식 팽창 탱크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 상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팽창 탱크의 주 역할이 뭐냐, 이 온수 보일러에 사용을 하죠. 온수 보일러라는 거는 보일러 내부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온도를 높이면 가열을 하는 거죠.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수의 최적은 팽창하게 됩니다. 근데 보일러라는 거는 뭐예요? 밀폐된 용기란 말이야. 그래서 밀폐된 용기 내부에서 온수가 팽창하게 되면 어떻게 돼? 아무래도 부하를 받겠죠. 그래서 이런 최적 팽창에 의한 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요 팽창 탱크를 설치하고 여기 하단부에 팽창관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 어떻게 될까? 내부에서 온수가 팽창하게 되면 그 최적이 어떻게 되죠? 이 위에 있는 개방식 팽창 탱크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수위는 요 정도였는데 이게 가열하면서 최적이 팽창하다 보니 수위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수위가 떠오르면서, 수위가 올라오면서 이 상부에 있는 공기부에서 요 최적 팽창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수위가 올라오다 보니까 플로트가 여기 가운데 있는 플로트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급수하던 밸브를, 여기 밸브가 달려있겠죠? 밸브를 잠궈서 현재는 급수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팽창관의 역할은 뭐냐? 당연히 온수 보일러 내부에 있는 온수의 최적 팽창을 하는 그 관이 팽창관이 됩니다. 요게 주관이 되겠죠. 팽창 탱크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나머지 배관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급수관이 있어요. 급수관이라는 거는 플로트의 부력에 의해서 플로트가 위아래로 떠오를 때 일단 위로 떠오른다라는 거는 사실상 수위가 높다라는 뜻이죠. 근데 보일러를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내부에 있는 온수가 증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타 뭐 누설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수위가 이렇게 확 떨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플로트가 부력에 의해서 가라앉아요. 그럼 가라앉으면은 이 밸브가 열리면서 부족한 보충수를 급수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요게 바로 급수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요 배기관이라는 거는 온수 보일러를 운전하다 보면 공기가 찰 때가 있습니다. 요런 공기를 우리는 부릉축가스라고 해요. 그리고 공기가 들어차게 되면 이 온수가 순환을 제대로 못해요. 순환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보일러의 효율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릉축가스가 상부에 모여요. 이 하부에 보일러에 찬다 하더라도 팽창관을 통해서 이렇게 개방식 팽창 탱크 내부로 들어가겠죠. 왜? 팽창 탱크가 상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공기, 부릉축가스는 팽창 탱크 상부에 모여서 이 배기관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기관의 역할은 뭐예요? 부릉축가스를 제거해주는 관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하부에 배수관이라는 게 있죠.
다른 말로는 드레인관이라고도 하는데, 이 배수관은 이 개방식 팽창 탱크를 청소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이 내부에 있는 물을 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청소뿐만 아니고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 여기 있는 드레인 밸브라고 하겠죠. 드레인 밸브를 열어서 요 안에 있는 물을 쫙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드레인한다, 다른 말로 배수한다 라고 해서 배수관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배수관과 연결된 오버플로우 관이라는 게 있죠. 오버플로우 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뭔가 내부에 이상이 생겨서 수위가 확 올라가는 경우, 혹은 최적 팽창이 심해가지고 온수의 수위가 확 올라가는 경우 있죠. 이럴 경우에 오버플로우 관까지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올라가면 넘칠 우려가 있으니 오버플로우 관에서 이렇게 빼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빼주는 거야? 드레인관에다가 접속시켜서 드레인관으로 넘칠 때 오버플로우 관에서 이렇게 빼주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버했다, 물이 오버했을 때 빼준다라고 해서 오버플로우 관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방출관, 다른 말로 안전관이라고 하는데, 이 방출관의 역할은 뭡니까? 방출관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오버플로우 관이 뭔가 이상이 생겼을 때, 막혔다라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오버플로우 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수위가 계속 차오르겠죠. 그렇다 보면 장치 내부에서 넘친다거나 기타 장치에 피해를 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최종단에 딱 설치해 가지고,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오버플로우 관도 문제가 생겼으니 마지막에 내가 빼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보루입니다. 최후의 보루. 그래서 방출관, 마지막에 뭔가 이상이 생겼을 때 빼주는 관을 방출관, 또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기 때문에 안전관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여러분들 명칭 정리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렇다면 나 지문은 뭐였어요? 팽창관의 끝부분은 팽창 탱크 바닥면보다 몇 미리 정도 높게 하는가. 그래서 요 팽창관, 여기서 이제 팽창 탱크 연결하는 요 팽창관의 연결 부위를 어느 정도 높여서 설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높이는, 그 높이가 25mm 정도 높게 설치해야 됩니다. 어디서? 요 바닥면에서부터 25mm 높이 팽창관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 팽창 탱크 내부에 항상 깨끗하다라는 보장이 없죠. 안에 물때가 낄 수도 있고 기타 스케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물때나 스케일이 발생하면 하부에 이렇게 침전된단 말이야. 이때 팽창 탱크가 여기 하부에 설치가 되면 팽창 탱크가 막혀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요 바닥면에서 25mm 이상 띄워서 팽창관을 접속시켜줘라, 요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 답은 가. 배기관, 방출관, 급수관, 배수관, 팽창관, 오버플로우 관이 되고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25mm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 동관을 절단한 후 생기는 거스러미를 제거하는 공구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공구의 명칭은 리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리머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 여기 보시면 파이프 커터가 있어요. 요게 동파이프 커터고 요게 동관인데, 동관을 이렇게 한번 잘라 볼게요. 자, 동관을 자르실 때는 여기 밑에 핸들이 있습니다. 핸들을 이렇게 돌려서 조금씩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여기 롤러가 2개 있는데, 상단에 롤러가 2개 있는데, 요게 고정 롤러거든요. 그럼 요 고정 롤러 한 가운데다가 이렇게 동관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커팅 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동관을 커팅할 때는 요렇게 잡으시고, 여기 고정 날에다가 딱 가운데다 고정하시고 핸들을 이렇게 조입니다. 그리고 살짝만 조여서 한 바퀴 돌려서 길을 내는 거예요. 길이 나면 이제 조금씩 더 조이면서 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너무 핸들을 많이 조이면 이 동관이 찌그러지면서 씹혀버려요. 그래서 커팅이 잘 안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서서히 이렇게 조금씩 커팅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커팅을 하고 나면 요 동관의 내면이 약간 우그러들어요. 우그러들면서 내부가 좀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 배관 내부에 거스러미를 제거하는 장치가 요 커터 뒤에 보면 있습니다. 이렇게 펴면 나오죠. 요 녀석이 리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머를 배관 내부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배관 내부에 있는 거스러미를 제거해주는 장치가 된다. 그래서 요 녀석이 리머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파이프 커터에 일체형으로 붙어있는 리머도 있고요. 그 외에 그냥 리머만 별도로 되어 있는 장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여러분들 문제에서 배관 내부의 거스러미를 제거하는 공구는 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리머입니다. 리머. 자, 그래서 6번 문제의 답은 리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주형 방열기에는 2주형, 3주형 방열기가 있으며 3주형 방열기 또한 2개가 있다. 3주형 방열기 종류 2가지만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전에 차에도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방열기의 구조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크게 3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형 방열기가 있었고, 그리고 3주형 방열기가 있었고, 그리고 벽걸이 형 방열기가 있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주형 방열기 같은 경우는 2주형과 3주형이 있었고요. 그리고 3주형 같은 경우는 3세주형과 그리고 5세주형이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벽걸이 같은 경우는 벽걸이 횡형, 그리고 벽걸이 종형, 이렇게 2가지가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도시기호로는 주형 방열기는 로마 문자 2주형, 3주형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 3주형 같은 경우는 3 또는 5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여기 뒤에다가 C를 붙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 벽걸이 횡형 같은 경우는 W 횡이니까 H 호리젠탈이 될 거고, 그 다음 벽걸이 종형은 W의 버티컬 V가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요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도시 기호를 쓰는 문제가 아니에요. 뭡니까? 종류를 2가지 쓰라라고 했기 때문에 세주형 뭐예요? 요거를 적어 주셔야 되죠. 요거를. 그래서 3세주형, 5세주형 요렇게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일러 화형 검출기의 종류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 화형 검출기에 관한 상세 내용은 제가 카드로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들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 일단은 화형 검출기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보면, 화형 검출기라는 거는 예를 들어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노통 보일러라고 치고 버너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안에는 급수가 이렇게 들어차 있을 것이고, 증기 보일러라고 치면은 노통 내부에서 이렇게 연소가 이루어지고요. 그 증기가 이렇게 발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상 운전 상태에서는 항시 연소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쵸? 상용 상태에서는 연소가 되고 있어야 돼요. 연소가 되지 않으면 물이 끓지 않고 증기가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뭔가 내부에 혹은 버너에 이상이 생겨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불이 꺼져 버렸어요. 이렇게 갑자기 불이 꺼진 거를 우리는 실화라고 합니다. 실화. 불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실화라고 부르는데, 어떤 이상에 의해서 실화가 발생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연료 노즐에 이 밸브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불은 꺼졌는데 연료는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연료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내부에 이렇게 축적되겠죠.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우리는 미연분 혹은 미연소분 이렇게 부릅니다. 연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성분들이다 라고 해서 미연분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운전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보고 보일러 불 꺼졌네? 다시 켜야지 하면서 확인도 하지 않고 불을 탁 켜버리면 어떻게 될까? 내부에 스파크가 탁 튀면서 미연분이 뻥 하고 폭발해버립니다. 이런 거를 논의 폭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타 장치들에 무리를 준다거나 혹은 보일러를 고장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연분은 보일러에서는 아주 안 좋은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이 미연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일러 운전 전에 송풍기를 돌려서 미연분을 빼주는 프리퍼지를 하기도 하고요. 운전 종료 후에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미연분을 빼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송풍기를 돌려서 미연분을 제거하는 포스트 퍼지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센서를 하나 설치해요. 그 센서가 뭐냐면은 화염 검출기. 그래서 화형 검출기를 딱 설치해가지고 정상 연소 상태라면, 정상 연소는 뭐야? 불이 계속 붙어 있는 상태지. 이때는 화형 검출기가 동작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이상이 발생해서 불이 탁 꺼졌다, 실화가 됐다. 그러면 화형 검출기가 동작하면서 솔레노이드 밸브를 탁 잠궈버립니다. 그래서 연료 라인에 설치된 전자 밸브예요. 그래서 이 연료 밸브를 탁 잠궈버리니까 어떻게 돼? 미연분이 실화가 됐더라도 미연분이 들어갈 일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미연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해주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센서를 우리는 화형 검출기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보일러 하연 검출기의 종류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라고 했는데 일단 답부터 알려드리면 가번은 플레임 I입니다. 가는 플레임 I. 책에서는 프레임이라고 적혀 있는데 만약에 보기에서 프레임으로 주면 그냥 프레임이라고 적으세요. 그래서 영어 발음이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없지만 보기에서 그렇게 줬다면 보기에 따라서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나번 같은 경우는 프레임 로드, 그 다음 다번 같은 경우는 스택 스위치 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얘들이 뭔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가번 한번 읽어볼게요. 보기에 화염이 발광체이므로 화염 중의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광정관 등으로 검출하여 화염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플레임 I를 다른 말로 뭐 광정관 요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빛을 본다 라고 해서. 그리고 플레임 I의 I자가 우리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 I자예요. 그래서 눈으로 빛을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일러를 지금 측면으로 그렸는데 보일러의 정면을 요렇게 있으면 한번 돌려보자고요. 그러면 얘가 원통 보일러면 요렇게 생겼을 거야. 그 노통이 요렇게 설치되고 여기 이제 버너가 요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치면 버너 상단이나 뭐 요런데 여기 이제 노통이죠. 요게 연소실입니다. 연소실 볼 수 있게끔, 연소실을 볼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플레임 I를 설치합니다. 다른 말로 광정관. 현장에서는 광정관으로 더 많이 부를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플레임 I 안에 광정관이라는 센서가 있는 건데 뭐 어쨌든 광정관이라고도 부르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광정관을 이렇게 탁 꽂아 놓으면 광정관 끝에는 센서가 있습니다. 이 센서가 빛에서 발생하는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이렇게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상 연소 상태라면 이 불이 붙어 있을 것이고 연소를 하고 있을 것이고 빛이 발생하죠. 그럼 그 빛의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센서가 이렇게 본다라는 거야. 눈으로 본다. 눈으로 보고 아 빛이 들어오네. 그러면 정상 연소 상태니까 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불이 탁 꺼졌어요. 실화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 빛이 안 들어오죠. 자외선이나 적외선이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야 불 꺼졌다. 연료 잠궈라. 여기 솔레노이드 밸브로 센싱을 보내는 거죠. 그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러면은 연료를 차단시켜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빛의 발광 현상 또는 적외선, 자외선 이런 얘기가 나오면 플레임 I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플레임 로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플레임 로드는 보기 한번 읽어보면 화염의 이온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온화되면 전기 전도성을 갖게 되고 따라서 화염의 유무를 전류 흐름과 연관시켜 검출하는 것으로 주로 가스버너에 적용된다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이 플레임 로드라는 거, 이 로드가 ROD라고 해서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 노통을 한번 갖고 와 봅시다. 보일러의 노통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이 내부에서 화염이 이렇게 확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연소실이기 때문에. 이때 여기에다가 길다란 막대기. 그래서 막대기처럼 생긴 센서를 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플레임 로드입니다. 이렇게 플레임 로드를 딱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는 지금 현재 정상 연소 상태다라고 봤을 때 정상 연소하게 되면은 화염에서 이온화 현상이 발생해요. 그냥 정말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양이온이 계속 발생되는 거야. 연소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연소를 하게 되면 요 양이온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양이온이 여기 로드 막대기에 들러붙는 거예요. 들러붙으면서 어떻게 돼? 들러붙으면서 전기 전도성이 생기는 거야. 즉 전류가 흐르게 된다고. 그러면 양이온에 의해서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는 상태라면 아 지금 정상 연소 상태구나 라고 뭐가 플레임 로드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이온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화됐구나. 그래서 연료 차단 밸브를 잠궈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플레임 로드라는 건 뭐예요? 화염의 이온화 현상에 의해서 동작한다라고 하면은 플레임 로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의 스택 스위치 같은 경우 보기 읽어보면 보일러 연도에 설치되는 것으로 배기가스의 열에 의하여 작동하며 바이메탈을 이용하여, 그래서 바이메탈, 열이 발생하면 팽창하고 열이 줄어들면 수축하는 요 바이메탈을 이용하여 화염을 검출하는 것으로 주로 소용량 보일러에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스택 스위치라는 거는 바이메탈을 이용한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화염 검출기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플레임 I라는 건 뭐예요?
발광 현상, 빛의 발광 현상 또는 자외선, 적외선 이런 얘기가 나오면 플레임 I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플레임 로드는 뭡니까? 화염의 이온화 현상 이런 말이 나오면은 플레임 로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그 스택 스위치 같은 경우는 바이메탈 또는 요런 게 나옵니다. 화염의 발열 현상. 이게 뭐예요? 발열 현상. 열이 발생하면 바이메탈이 팽창하고, 열이 줄어들면 바이메탈이 수축하니까 이런 거를 발열 현상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택 스위치는 바이메탈 또는 화염의 발열 현상 이런 그 단어들이 나오면 스택 스위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 답은 플레임 I, 플레임 로드, 스택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벽의 두께가 150mm, 열 전도율이 0.2kcal/m/h 도시, 내측 열 전달률이 8kcal/m 자승/h 도시, 외측 열 전달률이 20kcal/m 자승/h 도시일 때 열 관류율은 몇 kcal/m 자승/h 도시인가? 라고 돼 있네요. 자, 문제 읽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면, 벽을 모르겠으면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 아시는 분들은 쉽게 푸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벽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리고 조건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벽의 두께가 150mm래요. 그럼 여기 두께가 우리가 L이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이 150mm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 우리는 흔히 람다라고 부르죠. 요 람다가 0.2가 된다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단위로는 kcal/m/h 도시가 되고, 자, 그리고 내측 열 전달률이 뭐 이쪽이 내측이라 씁시다. 여기가 내측이 뭐 예를 들어 A1이다. 제가 일부러 가정하는 겁니다. A1이 열 전도율이 0.이 아니네요. 8 kcal/m 자승/h 도시고, 그 다음에 외측, 여기가 외측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외측 A2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이 20 kcal/m 자승/h 도시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앞에서 열 전달률 K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이 열 전달률 K는 어떻게 구합니까? 모르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고 했죠. 자, 열 전달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자, 전달일 경우에는 A분의 1이 되고, 그리고 열 전도, 자, 전도라는 얘기가 나오면 람다분의 L로 구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공식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공식 어떻게 씁니까? 열 전달률 K는, 자, 일단 요게 뭐예요? 내측 열 전달률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측 열 전달이니까 A분의 1이야. 그래서 A 1이라고 있습니다. A1분의 1 더하기 요 가운데 건 뭡니까? 가운데 거는 우리 람다분의 L이죠. 람다 L이니까. 그래서 열 전도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람다분의 L 더하기 외측 열 전달률. 자, 전달이죠. A분의 1. 그래서 A2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굳이 식으로 안 적어도 되죠. 식으로 안 적으시고 바로 푸셔야 됩니다. 어떻게 풉니까? 지금 수치값을 다 줬잖아. 그래서 요게 뭐예요? 전달. 요것도 전달. 요 가운데 있는 것만 뭐야? 전도라는 거지. 그래서 전달 8이죠. 8분의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A1이 8이잖아. 그 다음 더하기 요거는 전도니까 람다분의 L 해서 0.2분의, 자, L인데 이거 미터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서 0.15 더하기 요거 마지막 외측 열 전달률이라고 있으니까 A분의 1이죠. 그래서 A2가 지금 20이니까 20분의 1 분의 1로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 구해보시면 답이 1.08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요게 계산 과정. 그리고 답은 단위까지 써주셔야죠. 1.08 kcal/m 자승/h 도시다. 자, 그래서 열 통과율 단위는 kcal/m 자승/h 도시인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가스 보일러의 시간당 열 출력이 15300 kcal이고 효율이 85%, 저희 발열량이 6000kcal/kg일 때 이 보일러의 가스 사용량은 몇 kg/h인가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보일러 효율에 관한 내용인데 요 내용은 교재 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보일러의 효율 구하는 공식을 한번 적어보면, 보일러 효율 2타는 GF의 HL 분의 G의 H2-H-로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요 공식 하나는 알아둬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론 강의할 때도. 자, 그래서 얘들이 뭐냐? GF라는 거는 연료량이었죠. 연료량, 사용 연료량. 여기서는 뭐 가스 보일러라고 했으니까 가스 연료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HL이라는 거는 연료의 저희 발열량. 뭐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고위 발열량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고위 발열량 나오면 그냥 고위 발열량 넣어주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증기 발생량 또는 뭐 급수량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H2-는 증기 엔탈피. 자, 그리고 H-는 급수 엔탈피.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 이제 알았으니까 대입을 한번 해볼까? 라고 했더니 조건이 조금 달라요. 그쵸?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나열을 한번 해보면 일단 열출력, 요거를 Q라고 합시다. 열출력 Q가 15300, 요게 시간당 발생 열출력이니까 킬로칼로리 퍼 아워입니다. 시간당. 자, 그리고 효율이 요거 퍼센트로 적지 마시고 요 이타 그냥 백분율로 100 나눠서 적으세요. 0.85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발열량 HL이 연료의 저희 발열량이겠죠. 이 녀석이 60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딱 적고 보니까 이타 넣을 수 있고 저희 발열량 넣을 수 있고 얘는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GF는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이긴 한데 이렇게 딱 적고 보니까 야, 뭐 이상하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효율을 구할 때 효율 공식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론 때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GFHL 뭐예요? 연료량과 저희 발열량이라는 말은 연료량, 연료의 저희 발열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뭐야? 이별 항목에 속하지. 이별, 보일러로 들어가는 열. 그래서 보일러에 연료를 넣어서 불을 발생시키니까, 연소를 시키니까 이별 항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건 뭐예요? 증기의 열량이죠. 증기 발생량, 증기 엔탈피 빼기 급수 엔탈피가 곧 증기의 열량입니다. 그래서 이 증기는 어디예요? 보일러에서 빠져나가죠. 보일러에서 빠져나가서 사용처인 방열기로 간단 말이야. 자, 이때 보일러의 입장에서는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녀석을 출열이라고 부르죠. 출열. 빠져나갔다. 이렇게. 근데 출열은 출열인데 유효한 출열이라고 해. 그죠?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한 출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는 유효 출열 또는 유효열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율 공식 결국 어디서 나왔어? 입출열법에서 나온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유효 출열은 다른 말로 열출력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열출력을 구하는 공식은 자, 열출력 Q는 G에 H2--H- 구하게 된다 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G, H2-H- 가 요 출혈을 구하는 공식이니 야 대신에 Q를 넣으면 어떻게 돼? 공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야 대신에 Q를 넣게 되면 이타는 GF의 HL 분의 자, 위에 거 대신 Q를 넣는 거야. Q. 이게 뭐라고? 열출력. 여기 나오죠. 자,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바꿔서 푸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걸 그냥 외우고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유도된 공식이다라는 건 알고 푸는 게 좋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수치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이타 효율은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0.85는 GF는 우리가 구해야 되죠. GF에다가 저희 발열량이 6000 분의 요 Q가 여기서 열출력 그대로 나오네요. 15300이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GF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항을 해보면 GF 밑에 있죠. 얘랑 자리 바꾸면 돼요. 그래서 GF는 0.85 6000 분의 15300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단위 환산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15300 킬로칼로리 퍼 아워죠. 요게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고 밑에 거 0.85는 단위가 없고 저희 발열량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킬로칼로리 사라지고 킬로그램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결과값이 킬로그램 퍼 아워라는 연료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1시간당 사용된 연료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을 구해보니 요게 3kg per hour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이제 계산 과정에 적어주시고
뭐 위에서부터 유도되는 공식까지 다 적어주셔도 되고요. 뭐 최소한 요거 정도는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 과정 적어주시고 답은 어떻게 됩니까? 3kg/h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방역의 난방수를 역환수관 리버스 리턴 배관 방식으로 그리시오라고 돼 있는데, 자, 일단 제가 여기 좌측편에는 오답을 그릴 거고요. 그리고 후에 설명하고 나서 정답을 그려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이 뭘 뜻하느냐 하면은 HWS, 이거 뭐냐면 핫 워터 서플입니다. 핫 워터 서플이라고 해서 뭐예요? 송수주관, 그래서 온수 주관이 됩니다. 송수주관이 되고, 요건 뭐예요? 핫 워터 리턴, 그 환수주관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물이 이제 보일러에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방열기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겠죠. 요런 식으로 방열기 쪽으로 온수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리턴을 시켜야 되는데 환수관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일단 오답으로 한번 그려보면 요걸 요렇게 그릴 수 있어요. 오답으로 그리면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모아서 이렇게 간다라는 건데, 요거는 오답이 됩니다. 오답이 돼요. 자, 그래서 왜 오답이 되느냐, 일단 온수 난방에서 리버스 리턴 역환수 방식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쪽에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다.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서 보일러에서 이렇게 핫 워터를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보일러에서 최초 이제 서플 압력을 10kg/제곱센치로 보내줬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있는 요 1번, 2번, 3번 방열기라고 했을 때 1번 방열기는 뭐 일단 10kg/제곱센치의 압력으로 송수를 받았다라고 칩시다. 근데 이보다 조금 먼 녀석은 압력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게 뭐 한 6kg/제곱센치 정도로 받았다라고 치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 세 번째 녀석은 이제 더 손실이 많아져서 3kg/제곱센치 정도로 받았다라고 칩시다. 송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환수되는 압력도 어때? 자, 요게 10kg로 들어갔으니까 환수되는 압력도 첫 번째 있는 녀석은 10kg로 환수가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녀석은 6kg로 환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녀석은 3kg로 환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점이 뭐예요? 첫 번째 방열기는 순환이 잘 돼. 왜? 환수가 압력이 세니까, 환수 압력이 세니까 순환도 잘 되니까, 순환도 잘 되니 난방도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뒤쪽으로 갈수록 중간에 있는 거는 첫 번째보다는 순환 효율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거는 또 환수가 제대로 잘 안 되겠죠. 압력이 낮다 보니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열 효율이 떨어지는 거야. 제대로 전체적으로 순환을 못하니까 어떤 데는 미지근하고 어떤 데는 뜨겁고 막 이래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환수 방식으로는 효율이 낮다 보니까 우리가 리버스 리턴 방식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리버스 리턴은 뭐냐 하면요, 요게 똑같이 10kg로 받았어요. 10kg/제곱센치로 받고, 얘는 10kg, 얘는 6kg, 얘는 3kg 정도의 이제 서플 압력으로 받았다면, 리버스 리턴은 여기서 환수 주간을 빼서 요렇게 거꾸로 한번 돌립니다. 요 보일러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얘들을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지. 얘들 여기에다가 연결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거 6kg, 여기서 나오는 거 3kg지만 이 10kg짜리 첫 번째 방열기에서 나오는 요 10kg짜리 그 서플 압력으로 환수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환수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주는 요 배관 방식을 리버스 리턴 방식 혹은 역환수 방식, 거꾸로 돌리기 때문에 이게 환수 방향 거꾸로 돌리다 보니까 역환수 방식,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그려주실 때 요 정답 그림 그려주시면 되고요.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